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MBC 2021에서 게임 내 악성행위 분석 및 사설 서버 탐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드리게 된 고려대학교의 김희강이라고 합니다.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NC소프트에서 2004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정보보안 실장을 맡아서 게임봇 탐지와 작업장 대응을 장기간 수행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부터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서 교편을 맡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연구실은 온라인 게임 보안과 관련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구 결과물을 내놓은 연구그룹으로 특히 2019년도부터 게임봇 탐지와 관련된 정보보호 R&D 챌린지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dataChallenge.kr URL에 접속하시면 관련 챌린지 대회에서 수행했던 내용들과 로그 분석 기반으로 어떻게 게임봇을 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튜토리얼 문서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부터는 온라인 게임 보안과 관련한 경험을 살려서 AI 스페라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게임 보안 관련 전문 스타트업을 공동 창업하였습니다. AI 스페라에서는 전 세계의 모든 IP 어드레스들에 대해서 위험도 정보와 VPN 및 프록시 IP 어드레스 등 온라인 게임 서비스와 관련된 위협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플레이 로그를 분석하여 게임 작업장과 봇, 결제 부정, 계정 도용 등을 탐지하는 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발표에서 설명드릴 파이텍션이라고 하는 사설 서버 탐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온라인 게임 및 커머스 관련된 고객들로는 NC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NHN 페이코, 업비트 등이 있습니다. 그간 MBC의 과거 발표들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발표자분들이 게임봇 탐지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는 XAI를 이용하여 게임봇을 탐지한 결과를 두고 특정 유저의 행위가 왜 게임봇으로 탐지되었는가를 분석한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게임 내 다양한 악성 행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게임봇과 작업장, 소위 골드 파밍 그룹이라고 불리는 집단들은 게임 안에서 가장 큰 위협 요소입니다. 게임봇 및 작업장은 모바일 게임 및 PC 기반 게임에 모두 존재하고 있으며 자동으로 게임을 플레이해서 아이템을 파밍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내는데 악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최종적으로 RMT라고 불리는 현금 거래를 통해 부당한 금전적인 이익을 얻고 있어 과도한 게임 컨텐츠 소모를 통한 게임 수명 단축, 정상적인 이용자들의 이탈을 유발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존의 게임 내 악성 행위를 탐지하는 다양한 연구들을 잠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그간 많은 게임들에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이용하여 게임봇과 작업장을 탐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게임봇의 행동 패턴이 정상적인 유저들의 행동 패턴과 다르다는 점에 착안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팅 패턴, 거래 패턴, 파티 플레이 패턴이 정상적인 이용자들과 게임봇 간에는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는 점을 이용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연구들은 계속 진화하여 더 정밀한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분류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게임봇은 지속적인 사냥, 아이템 습득 및 생성을 하는 자기 유사성이 높은 점을 이용하여 코사인 유사도 기반의 자기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통해 그간 이 분야에서 난제였던 하드코어 유저들의 행위 패턴과 게임봇 유저들의 행위 패턴을 식별하는 것 역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이용하여 게임봇과 작업장을 탐지하는 것이 상당히 발전하긴 했지만 이것을 현업의 게임봇 유저 밴 업무에 적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도를 보장할 수 있지만 어떠한 사유로 봇이라는 탐지 결과가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력은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이용하여 높은 정확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봇으로 탐지된 유저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굳이 디시전 트리와 같은 설명 가능한 알고리즘을 병행하여 중복으로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역으로 원인을 딱히 설명할 수가 없어서 수동으로 다시 재분석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항의가 들어올 경우에
딱히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재를 풀어주는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AI 및 머신러닝은 게임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에 응용될 수 있어서 적용만 잘 될 경우에는 업무 효율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주고 자동화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앞에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듯이 역으로 결과가 도출된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 없을 경우 현장 비즈니스의 적용은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다라고 하는 AI 챗봇 사례에서 볼 수 있었듯이 높은 성능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가 오염되었다거나 잘못된 학습 방식으로 인해 원치 않는 결과가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루다의 경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모든 AI 기반의 서비스가 가지는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모델을 악용하는 공격인 어드버서리얼 머신러닝 어택 분야 역시 최근 많이 연구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게임봇 탐지를 위하여 머신러닝을 적용하였지만 만약에 학습 과정에서 아주 뛰어난 게임봇 제작자 및 이용자가 머신러닝 모델을 점차 속이는 형태로 장기적인 행위 변화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탐지 모델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AI 모델에 대한 검증과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점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모처럼 큰 비용을 투자해서 AI 기반의 탐지 시스템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현업에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XAI, 즉 설명 가능한 AI, Explainable AI 또는 Interpretable Machine Learning이라고 하는 개념이 제시되었습니다. 설명 가능한 AI 예인 그라드캠의 예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라드캠은 CAM, Class Activation Map이 등장한 뒤에 나온 방법론인데요. 먼저 CAM은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구조에서 GAP, Global Average Pooling을 넣어서 이미지를 분류할 때 왜 이미지를 특정 결과로 분류하였는지, 즉 이미지 내의 분류 결과의 영향력을 크게 준 주요 요소를 찾는 방법론입니다. CNN의 마지막 단계에서 GAP를 사용하여 각 피처별 평균값을 구한 뒤 그 값과 분류 결과와 연결되는 웨이트를 활용해서 주요 요소를 찾아 나가는 방식입니다. CAM 방법은 마지막 단계에 GAP를 넣어야 하는데 GAP를 사용하지 않고 CNN 모델 마지막 피처값과 연결될 수 있는 웨이트를 활용하는 것으로 제시된 것이 그래드캠입니다. 그래드캠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피처와 연결된 웨이트를 그라디언트를 구하는 방식으로 구해서 기존의 딥러닝 모델 아키텍처를 수정하지 않고도 캠 값을 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에서 이미지 식별을 할 때 슬라이드 예제 그림에서 보듯이 서핑을 하는 사람 또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는 경우 또는 코끼리나 얼룩말을 그림 내에서 식별하는 경우 그림 내의 어느 부분이 그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응용하여 게임봇을 탑재하였다고 할 경우에 왜 그 유저의 행위가 게임봇으로 식별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되므로 악의적인 게임봇 유저가 왜 나를 게임봇으로 분류하였느냐 설명을 해봐라 라는 이의 제기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주요한 원인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게임봇 탑재에 XAI를 응용한 예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셋은 NC소프트의 아이온 데이터셋을 이용하였습니다. 우선 세 단계로 나뉘는데요. Classification and Explanation, Evaluation of the Explanation, Improvement of the Classification의 세 단계입니다. 우선 Classification and Explanation에서는 Feature Importance와 Permutation Importance를 이용한 랜덤 포레스트 분류기를 사용하였고 SPLine과 샵 알고리즘을 사용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Evaluation of the Explanation 단계에서는 식별된 주요 피처들을 순차적으로 제거했을 때 탐지 성능의 변화를 측정해서 영향력이 실제로 큰 피처인지를 검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Improvement of the Classification 단계에서는 헤비 유저를 게임봇으로 오탐을 일으키는 경우들을 분석해서 오탐률을 줄이도록 튜닝을 수행하였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분류기에서 중요하게 채택된 피처들로는 상단의 그래프에서 보듯이 플레이 타임 per day, 즉 일별 플레이 시간, 아이템 get count per day, 일별 획득한 아이템의 양, EXP get count per day, 일별 획득한 경험치량 등이 피처 임포턴스가 높게 나왔고 퍼뮤테이션 임포턴스로는 플레이 타임 per day가 높게 나왔습니다. 좌측 하단 표에서 보듯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이용한 경우에 정상적인 이용자의 경우에는 로긴 데이 카운트, 아이템 get,
login count, experience get count, play time per day, item get, teleport count per day, login day count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변별력이 높은 변수로 나왔고, 게임 봇을 탐지하는 데 있어서는 experience get count, 그다음에 login day count, experience get count per day, seat count, login day count가 변별력이 높은 피처로 나왔습니다. 결과를 요약하자면 play time per day와 item get count per day가 피처 임포턴스가 높고 average money와 exp get ratio가 permutation 임포턴스가 높은 값인데, 참고로 splime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login day count와 exp get count가 크리티컬한 피처로 도출되었고, 샵에서는 play time per day와 login day count가 중요한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비 유저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피처로는 exp get ratio 피처, collect max count, exp get count per day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기법과 MLP 기법에서 도출해낸 피처 임포턴스, 퍼뮤테이션 임포턴스들과 실제로 중요한 피처인지 아닌지를 라인과 샵을 이용해서 중요 피처들을 순차적으로 삭제해서 튜닝을 한 결과 정상 유저, 특히 헤비 유저를 봇으로 오타마한 일을 줄일 수가 있었고, 게임 봇을 성공적으로 식별해낸 정확도는 96.02% 수준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실험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XAI를 이용하면 기존에 갖추기 어려웠던 설명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딥러닝 역시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인데 XAI 레이어까지 더 갖추어서 분석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되므로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게임 장르가 단순해서 게임봇, 매크로, 게임액을 탐지하는 데 있어서 딥러닝을 적용할 필요까지는 없는 경우, 특히 회사 내에 게임 분석 전문가, 모니터링 전문가들이 상당수 계신 경우에는, 더불어 출시한 게임에 대해 아주 확고한 도메인 날리지가 있어서 특정 값만을 관찰하여 게임봇과 정상 유저를 충분히 식별 가능한 경우에는 당연히 XAI를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부정행위 유형이 최대 스코어를 올리거나 무한히 헤드샷을 하거나 총알이 도달할 수 없는 궤도상의 장애물을 뚫고 사격을 하는 것을 탐지하는 기법이 그냥 룰 베이스로 잡아도 충분한 경우라면은 XAI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정상 유저와 게임봇 유저 간의 경계선이 모호하여 딥러닝과 같은 고도의 탐지가 필요한 경우, 또는 내부의 모니터링 인원에 의한 수동 모니터링이 불가능하여 분류 시스템에 의존해야만 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의 상황에서는 제재로 인한 소송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XAI 기반의 설명력을 갖춘 시스템을 준비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XAI는 게임봇 탐지 외에도 온라인 게임 내에서 결제 부정과 같이 게임 서비스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요소들을 탐지할 때 AI, 딥러닝과 같이 사용하여 상호 보완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활용 범위가 절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는 본 발표에서 게임 내 행위들이 서로 다른 유저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특히 사설 서버 이용과 같이 게임 회사의 수익을 저해야 하는 행위 역시 사설 서버 이용자들이 늘어날수록 확산 속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게임봇 이용 확산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또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경로로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주변 지인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겠고, 또는 마케팅, 광고, 뉴스 및 소셜 네트워크와 같은 미디어로부터 접하는 수많은 정보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다시 나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되는 현상을 컨테이전이라고 부릅니다. 코비드 사태가 확산되면서 같이 유명해졌던 동일한 이름의 영화도 있었죠. 이런 컨테이전을 설명하는 모델은 SIR이라고 하는 질병 전파 모델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모델을 이용할 경우에는 확산 속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지점, 반대로 이야기하면 더 이상 확산 속도를 억제할 수 없는 임계점이 언제 도달하게 되는지를 예측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날마다 이제까지 게임봇을 이용하지 않다가 오늘부터 게임봇을 이용하게 되는 사람들의 숫자를 꾸준히 관찰하게 된다면 게임 유저들이 급격하게 게임봇을 너도 나도 쓰게 되는 시점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전 세계 사설 서버를 파악하고 각 사설 서버의 이용자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면 이용자들이 사설 서버로 이탈하는 추세 역시 예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정식 서버와 사설 서버를 동시에 이용하는 유저도 다수 존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겠죠. 이와 같이 관찰하고자 하는 게임 내 악성 행위를 정의하고 그 숫자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면 그 행위의 확산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컨테이전 모델은 상당히 활용성이 높습니다. 확산을 디퓨전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게임봇을 쓰는 이용자를 친구로 두고 있는 경우 이 친구가 게임봇을 쓰면 정말로 좋더라,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고 매일 벌어들이는 아이템의 현금 가치가 게임 이용료와 아이템 구매에 들어간 돈을 뽑고도 남는다 라는 식으로 전파를 해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게임 내에서 영향력이 높은 인플루언서이거나 동일 게임 내 친구들이 많은 유저인 경우, 즉 소셜 네트워크 상의 중심 노드 역할을 하는 유저의 경우라면 이 유저에 의해서 게임봇의 확산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겠죠. 이러한 유저들을 선별적으로 탐지하여 제거하는 외과적 수술 기법이 연구 논문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이와 같이 악성 행위를 하는 영향력이 높은 유저를 빠르게 식별하고 확산 속도를 예측하는 것이 게임 내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게임봇의 확산을 억누르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게임 안의 선한 행위 역시 확산이 됩니다. 게임 내 초보자를 도왔다거나 이타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경우 이런 선한 행위를 보고 영향을 받아서 나 역시 선한 행위를 전파할 수도 있습니다. 불행히도 선한 행위의 전파 속도보다는 악한 행위의 전파 속도가 몇 배나 빠르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가상세계, 즉 온라인 게임 내에 선한 행위가 전파된다는 것에 대한 연구는 왕이나 메이스의 연구 결과 등에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왕의 연구에서는 가상세계에서 내가 어떤 성별, 어떤 역할의 아바타를 갖고 있냐에 따라 가상세계에서의 나의 행동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 역시 흥미로운 시사점이기도 합니다. 저희 연구그룹에서도 ACM 시그컴이나 월드와이드 웹 컨퍼런스에서 게임봇을 쓰거나 게임 내 악한 행위들이 강한 전파력을 갖고 확산된다는 것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행위의 전파와 관련된 세부 개념들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이렉트 리사이프로시티는 상호 호혜적인 개념입니다. 네가 나의 등을 긁어주면 나도 너의 등을 긁어주겠다라는 대가 교환적인 행위입니다. Generalized Reciprocity는 행위의 전파에 쓰이는 개념입니다. 네가 나의 등을 긁어주면 나도 타인의 등을 긁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Indirect Reciprocity는 다소 현실적인 면을 잘 설명해준 행위 전파 유형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아무리 돕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면 남도 나를 돕지 않을 것이다 라는 평판과 관련된 행위 전파 유형입니다. Third Party Influence는 C가 D를 돕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받아서 A가 B를 돕게 된다는 유형의 전파입니다. Peer Pressure는 내가 남을 돕는다는 것을 친구가 알고 그 친구가 그 행위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남을 돕게 된다는 유형의 전파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전파 모델을 잘 분석하여 우리 게임에는 어떠한 유형의 행위 전파가 주로 발생하는지를 관찰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분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즐겨 사용하는 게임봇 수용과 관련된 사분면인데요. 온라인 게임 내 게임봇을 이용하는 유저들과 그렇지 않은 유저들을 컨테이전 개념을 적용해서 4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게임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게임봇을 일절 사용하지 않은 헐리너블 유저군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래 게임봇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타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게임봇을 이용하게 된 타락천사, 즉 폴런 에인젤 유저군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원래 게임봇을 사용하였으나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는 게임봇을 이용하지 않게 된 돌아온 탕자, 페니턴트 유저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떠한 계도 활동이나 제재에도 변함없이 시종일관 게임봇을 써온 매너머스 데블 유저군이 있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모 게임이 서비스를 새로 오픈하고 첫 60여일 동안 이용자들의 행위를 관찰했을 때 게임봇을 쓰게 되는 유저들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재를 하지 않을 경우 약 40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전체 유저 19,833명 중에서 963명 정도가 게임봇을 쓰게 됩니다. 이 중 초기 게임봇을 쓴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게임 내 친구 네트워크를 통해서 게임봇이 확산되는 비율이 10.91% 정도가 됩니다. 즉, 이 분석 결과에서는 초기부터 게임봇 이용자를 강하게 제재를 해야 이러한 조기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시성, 즉 가까이에서 게임봇과 같은 악성 행위를 이용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경우에 확산력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파티 플레이를 한 이용자 중에서 게임봇을 이용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95%의 확산력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게임봇을 쓰게 된 사람들의 30%가 파티 플레이하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시작부터 게임봇 파티를 구성한 작업자인 것을 감안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척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에 같은 길드에 있는 지인이 게임봇을 쓴 경우, 다시 말해서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같은 길드 내에서 게임봇을 쓰고 있는 경우에는 약 27%의 확률로 퍼져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게임 내에 존재하는 여러 네트워크들 중에서도 가시성을 갖는 네트워크에서의 활동량이 많은 게임본 유저들은 특히 더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4가지 사분면의 유저들 중에서 어떤 사분면의 유저들을 유념해서 보호해야 될까요? 선한 유저, 즉 홀리너블 계층은 앞으로도 변치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베너머스 데블 유저군 역시 앞으로도 계속 게임봇을 이용하고 게임 내 악한 행위를 계속하겠죠. 대부분 작업장이 이 사분면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돌아온 탕자인 페니턴트 유저군은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서 보호해야 될 대상은 정상적인 유저였는데 주변의 영향을 받아 게임봇이나 사설 서버를 쓰게 될 수 있는 폴른 엔젤 군들입니다. 즉, 악한 유저들 중에서도 영향력이 높은 악한 유저들을 외과 수술식으로 신속히 제거해야 선량한 유저들이 폴른 엔젤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악한 행위의 전파는 비단 게임봇의 전파만은 아닙니다. 게임 내 욕설, 사이버 불링과 같은 행위를 탁식 비헤이비어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롤, 오버워치와 같은 장르의 게임에서 플레이가 서툰 유저들에게 심한 비난과 욕설을 날리는 행위 역시 전파성이 무척 강한 악성 행위 중 하나입니다. 이상 요약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봇과 같은 악성 행위는 확산성이 매우 높은 악성 행위입니다. 특히 단기간에 몰입도가 높은 장르의 게임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단기에 집중을 많이 해야 하는 FPS나 AOG 장르의 게임인 경우 악성 행위가 승부에 영향을 미쳐서 공정성을 해치게 되었다면 이는 유저들의 이탈을 일으킬 만큼 높은 불만 요소가 되므로 특히 헬퍼, 치팅 툴, 다양한 핵, 욕설 전파를 반드시 탐지 및 제재를 해야 됩니다. 게임봇, 치팅 툴, 사설 서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게임 회사 수익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에서 중간중간 강조드렸던 악성 행위들 중에서 사설 서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이를 탐지 및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설 서버 이용 및 차단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해 사설 서버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았고 차단이 된 경우도 극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설 서버가 해외에 위치한 경우에는 국제사법공조의 어려움이 있고 차단 역시 쉽지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7년 국회에서 운영한 사설 서버 대응 포럼에서 국내의 주요 3대 게임 회사들의 사설 서버 피해 규모가 약 2조 4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 바가 있습니다. 2021년 현재에는 2017년 예측 규모보다 더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화면은 AI스페라의 파이텍션 솔루션에서 전 세계의 온라인 게임들에 대해 사설 서버 목록을 수집하고 각 사설 서버별로 운영 국가, IP 어드레스, 이용자의 SNS 아이디 및 도메인 구매자, 구매 일시, 이용자 규모를 추정하여 보여주는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이러한 예시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온라인 게임들은 전 세계의 사설 서버가 확산되어 심각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설 서버에 대한 상세 정보를 파이텍션 시스템에서 수집한 결과 예시 화면입니다. 이 게임의 사설 서버의 경우 IDC 위치는 미국이고 도메인은 브라질 도메인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호스팅 업체는 디지털오션이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현재 이 사설 서버의 이용자는 33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IP 어드레스, 도메인 정보, 호스팅 업체 정보, 도메인 개설일자 등을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사이트에 스냅샷을 떠서 법적 대응으로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증거 수집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사설 서버는 끊임없이 도메인을 개설했다가 폐쇄하거나 끊임없이 사이트 이름을 변경하면서 운영 위치를 바꾸고 있으므로 동일한 웹페이지 컨텐츠를 가지고 이동하는 운영자들을 지속적으로 추적 및 변경 관리를 하는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히스토리들을 추적한 뒤 모두 스냅샷으로 떠서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소송에서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본 화면은 모 사설 서버가 도메인 이름과 운영되는 호스팅 국가 및 IP 어드레스를 지속적으로 변경하면서 운영을 하는 예제입니다. 그리고 사설 서버마다 외관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서브 도메인 및 상호 링크를 통해서 부모-자식 관계를 맺고 있는 사설 서버들 역시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스코드를 통해서 홍보하는 사이트들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좌측 사설 서버 사이트의 경우 이용자 수가 5천여 명 이상, 그리고 관련 디스코드에 접속을 하는 이용자는 평균 460명 정도가 되겠고요. 우측에 있는 사설 서버 사이트의 경우에는 생성된 계정 수가 18,550개, 디스코드 채널에 접속한 평균 계정 수는 460여 개, 또한 러시아의 디스코드를 할 수 있는 VK에 접속한 이용자는 800명 이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있는 사이트들인데요. 이걸 계속 방치해 둘 경우 특정 국가 서비스에 악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PC 기반의 게임들 외에도 모바일 게임 역시 사설 서버 또는 사설 앱이 존재합니다. 공식 게임 앱을 리패키징하여 결제를 바이패스하거나 또는 해커가 운영하는 사설 서버로 접속하도록 앱을 리패키징하여 재배포하는 사이트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의 슬라이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바일 사설 앱들을 배포하는 화면의 예이고요. 이러한 사이트들은 규모가 큰 사이트들만 해도 수십여 개 이상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게임 내 게임봇 및 사설 서버와 같은 다양한 악성 행위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고민해 볼 차례인데요. 여러 해결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번 발표에서 선한 행위의 전파 모델 중에 하나인 피어 프레셔를 이용하여 자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다소 원론적이고 이상적인 모델이지만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우선 유저들의 이탈을 예방하고 올바른 길로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을 관찰해 보기 위해 저희 연구실에서 N사의 게임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게임이 재미가 없었건, 게임의 과금 모델이 불만이었건, 게임 내 탁식 비헤이비어에 상처를 받았건, 게임 내 봇들이 근절되지 않는 것에 영향을 받았건, 사설 서버 이용이 더 매력적으로 느꼈건 간에 유저들은 여러 원인에 의해 이탈을 하게 됩니다. 과거 게임 내 길드와 같이 게임 내 소사이어티가 확실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게임 컨텐츠를 다 즐겼다 하더라도 게임 내 형성된 인간관계로 인해 게임을 계속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길드와 같은 게임 내 소사이어티가 유저들의 이탈을 예방하고 불만을 다독여 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관측 기간 동안에 게임 유저들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지속적인 접속을 하는 유저군과 이탈을 한 유저군으로 식별하여 보았습니다. 주요 관측 대상은 분석 기간 동안 또는 분석 시점 전에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는 유저들을 선정하였습니다. 길드는 완전히 침묵을 도모하기 위한 길드도 있지만 서로 간의 경험치를 획득하고 빠른 성장을 위해 어쩌면 약간의 비즈니스 목적으로 형성된 길드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속력이 떨어져서 유명무실해진 길드도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개인 간 친밀 관계에 기반하여 초대에 의해 형성된 길드는 소속감이 상대적으로 높고 단순히 비즈니스 목적으로 규모를 키우는 데 집중한 길드의 경우에는 딱히 온오프상의 연결 관계와 관계없이 가입을 허용해줘서 유대감을 강하게 형성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프렌십 오리엔티드, 즉 친목도모 성격이 강한 길드는 관측 기간 동안 607개가 관찰되었고 미션 오리엔트, 즉 파티 플레이, 레이드와 같이 경험치 상승과 경제적인 목표를 주로 하는 비즈니스 중심의 길드는 3,835개가 관찰되었습니다. 각 길드 소속원의 이탈률을 분석해 본 결과 비즈니스 중심의 길드에서 이탈률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친교 관계가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파티나 레이드 후 아이템 배분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을 버스 태워주거나 밀어줄 길드원이 마땅히 없는 경우에는 즉시 이탈로 이어지게 됩니다. 게임 내 유저들의 집단 행위에 대해 여러 가지 사회 모델을 연계하여 분석할 수가 있을 텐데 일단 본 분석에서는 이민자 적응 모델을 연계하여 신규 유저의 이탈에 어떤 관련이 있을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본 이민자 적응 모델에서는 집단에 새로 조인한 사람이 사회적인 행위,
개인적인 행위를 각각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결과 유형을 인티그레이션, 어시밀레이션, 세퍼레이션, 아이솔레이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물론 정교하게 살펴보려면 본 모델에 대해 경제적인 관점, 문화적인 관점, 사회 정치적인 관점,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해 모두 분석을 해야 되지만 측정하기 어려운 점들도 있어 가정이 다소 크기 때문에 우선 게임 내 지속 및 이탈 이용자들을 여기 약식으로 대입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차원의 행동과 사회적인 차원의 행동을 묘사할 수 있는 피처들을 정해 보았는데요. Number of get title, Number of acquire EXP, Number of completed quest를 개인과 관련된 피처로 Number of party target, Average party number per target, Number of trade target, Average trade number per target을 사회적인 행동과 관련된 피처로 선정하였습니다. 파티 플레이를 게임이라는 소사이어티에서 적극적인 소셜 행위라고 가정을 해볼 때 게임 유저들 중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파티를 맺고 적극적인 사회적인 관계를 넓혀간 유저들은 이탈을 하지 않았고 이탈한 유저들은 좁은 인간관계만을 유지해 나갔던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본 그래프에서 보듯이 파티 플레이 외에도 거래와 같은 사회활동을 적게 한 유저들이 이탈을 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셜 행위 및 개인적인 차원의 행위를 모두 하는 인테그레이션 유형의 경우 이탈률이 가장 낮았고 소셜 행위는 하나, 개인적인 차원의 행위는 그리 추구하지 않는 어시밀레이션 유형의 경우에는 절반 정도의 이탈률을 보였으며 개인적인 행위는 하나, 소셜 행위를 하지 않는 세퍼레이션 유형의 경우에는 이탈률이 좀 더 높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행위나 소셜 행위를 하지 않는 고립된 유형의 아이솔레이션 유저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이탈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즉, 사회적인 규범, 소위 놈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그 안에서 개인적인 발전도 추구하고 사회적인 관계도 추구하는 경우 리텐션 수가 높은 것을 볼 때 온라인 게임 내 유저를 가상 공간에 아이솔레이션 된 개인으로 남겨둘 게 아니라 소사이어티에서 포용하고 같이 갈 때 게임 내 문화를 긍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온라인 게임 내 유저들의 문화는 어찌 보면 유목민 문화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마을에서 계속 뿌리 내려서 살 것도 아니고 일정 기간 후에는 언젠가 떠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 지역의 모든 풀과 자원을 소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유목민과 유사하게 행동합니다. 모바일 게임으로 급속히 변해가면서 게임 내 소사이어티는 약해지고 게임 시스템 역시 유저들을 언젠가는 떠날 유목민처럼 대하여 단기적인 이익 극대화에 열을 올리고 유저도 이에 반응하여 언젠가는 떠날 서버이므로 타인의 시선, 사회적인 규범이라는 것을 신경 쓰지 않은 채 게임봇을 써서라도 단기적으로 나만 성장을 하면 되고 사설 서버에 접속해서라도 성취감을 단기적으로 맛보려 하는 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실험적이기는 하나 유저들의 행동을 토대로 이 유저가 이탈을 하게 될지 아닐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측도 좋지만 예측이 된 시점에서는 이미 떠나기로 마음먹은 유저들의 마음을 돌릴 방법은 거의 없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발표를 마치며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임봇, 사설 서버와 같이 게임 내 다양한 악성 행위가 있고 이를 탐지하고 막을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도 점차 고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방법이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솔루션이지만 지금이야말로 유저들이 장기적으로 리텐션하고 게임 소사이어티 내의 규범을 올바르게 형성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동료, 친구, 커뮤니티 활동에 다시 방점을 두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